안녕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온몸으로 실감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추억 속의 가족은 늘 다정하고 포근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엔 가족이란 이름으로 온갖 횡포를 부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희 시댁 식구들처럼 말이죠. 자기 자신만 알고 마음대로 가족을 휘두르려다 결국은 다 자기 업보로 돌아온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전 친정엄마보단 친정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셔 정신없이 바쁘시다 보니 친정아버지께서 항상 절 업고 다니셨거든요. 동물원도 놀이공원도 저의 기억 속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에 꼭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질풍노도 시기의 고민도, 대학 진학을 앞둔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첫 연애의 설렘도, 이별의 아픔도 전부 다 친정아버지에게 털어놓았어요. 친정아버지는 늘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자 저의 가장 큰 지지자였죠. 지금 아빠는 은퇴를 하시고 엄마와 함께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시고요. 엄마도 식당을 운영하시다 10년 전부터 반찬 가게로 업종을 변경하셨거든요. 남편을 만난 것은 대학 선배의 소개였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은행원이었죠. 광고회사를 다니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처음엔 거절했었는데 선배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적극 추천을 하더라고요. 등 떠밀려 나간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의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웃으며 이것저것 말하는데 꼭 영업용 미소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인데 말이죠. 이후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호감이 점점 커졌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연애 2년 차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계셨죠. 특히 친정아버지는 남편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적 친밀감까지 느끼고 계셨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편을 만날 생각에 무척이나 들떠 계셨어요. 하지만 막상 집에 인사 온 남편을 본 친정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는 완전 달랐죠. 긴장될 것 하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으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삐걱거리시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답니다. 거기에 남편까지 같은 상황이니 저와 친정엄만 결국 참지 못하고 한참을 웃어야 했죠. 남편과 친정아버진 왜 웃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 저는 겨우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했고 긴장감이 풀린 친정아버진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러다 두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찾았고 언제부턴가 제 이야기보단 축구 이야기로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당신은 사익감 불러놓고 축구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아이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뭐 어때? 이야기도 잘 통하고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축구 이야기를 할 사람이 생기다니 진짜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신나셨네 신나셨어. 손서방 괜히 맞춰주지 말어. 나중에 손서방이 피곤해. 아닙니다. 아버님이랑 대화가 잘 통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서방이냐는 제 핀잔에도 가족들은 남편을 무척이나 반겨주었어요. 남편도 저희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러 와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가족들을 사랑스럽다고 표현하니까 기분이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도 가족들은 남편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냥 난 많은 거 안 바란다. 너희가 서로 잘 챙겨주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은하 네가 행복하다면 이 아빠는 무조건 찬성이야. 친정아빠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지 알 것 같다며 제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괜히 눈물이 났죠.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역시 시댁에 초대를 받았어요.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그날 처음 본 시댁은 단란하고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멈출 수 있었어요. 시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싶어.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아이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돕고 믿어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고부 갈등이고 뭐고 그런 거 딱 질색이야 난. 물론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만 당시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행복하기만 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희망찬 생각은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와 남편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둘 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들은 다 생략하기로 했죠. 대신 신혼집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채워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흔쾌히 찬성하셨고요. 둘 다 생각이 비슷하니 의견 조율이라고 할 것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이대로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바로 시모였죠. 갑자기 점심때 회사 근처로 갈 테니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지? 그래,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그래도 재훈 씨랑 잘 이야기해서 이제 거의 준비는 끝나가요. 시모는 모임을 가시는 건지 다녀오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어요. 표정도 살짝 굳어 있으신 것이 뭔가 기분이 싸늘했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안 알아보니?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야? 시모의 날선 말투에 당황스러운 건 제 쪽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 건지 전혀 상상조차 가지 않았죠. 다른 집에서 며느리가 혼수품으로 명품 가방을 해온다니 다이아 반지를 해온다느니 하는데 넌 어떻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재윤 씨랑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혼수랑 예단 이런 건 없이 간다고요. 신혼집 하기도 빠듯한 예산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땐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란 말이야?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결혼한다면서 혼수해올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처음부터? 정말이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시모가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해결하느라 남편이 모아둔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부 몰래 말이죠. 시부가 알면 큰일 날 일이라 몰래 해결을 한다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다며 제게 사과를 한 적도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한테는 좀 무리예요. 다음에 저희가 좀 상황 좋아지면 그때 사드릴게요. 다음 언제? 말만 그렇게 하고 넘어갈 생각인 거 나 다 알고 있거든.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눌러 참으며 좋게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어요. 굳이 부딪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막무가내셨죠. 아니, 결혼을 한다면서 그런 준비도 없이 한다고 한 거야? 직장 생활이 몇 년인데 돈도 하나 제대로 모아두지 않고 뭐 했니?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시니? 어머님, 저도 충분히 돈 모았고 그 일도 알아요. 저희도 계획 세워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혼수로 가방은커녕
이불 쪼가리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깟 돈 몇백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설마 너 우리 아들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전 정말이지 끝까지 참으려고 했지만 시모의 선 넘는 말씀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어머님, 근데 생각보다 재윤 씨가 돈을 못 모았더라고요. 어머님 빚 갚는다고 허리가 힐 정도로 빚 갚는 데 집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머님 아들이 돈을 얼마나 모을 것 같으세요? 네?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아마 제가 알 거라곤 생각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재윤 씨가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건 딱 질색이라고 해서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 돈에 있어선 꼼꼼하고 칼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저희 계획 세운 것 좀 보실래요? 어머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아이 됐다. 머리 아프게 뭐하러 보여줘. 시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일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다른 일로 저희 발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장을 뭐 이런 곳으로 해. 우리 집 하객만 하더라도 300명은 되겠구만. 엄마, 우리가 무슨 300명이야. 괜히 사람 많으면 복잡하기만 하죠. 그리고 여기가 어때서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웨딩홀이라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교통편도 좋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 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너 결혼한다고 청첩장 언제 주냐고 전화통에 불날 지경이야. 내 손님들 모셔놓고 자리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할 거야? 아유 그만. 당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쪽이 무슨 300명이나 된다고 해? 뻥을 쳐도 제발 그만 좀 쳐. 하여튼 저 입방정은. 시부까지 나서서 말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모의 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죠. 엄마,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데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뭐? 고집? 됐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깟 결혼식 안 가면 그만이야. 나 없이 어디 잘해봐.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욕을 하셔야 저희도 수긍을 하지.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시부께선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절대 안 오겠다고 하셨던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곱게 한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물론 얼굴 표정은 잔뜩 굳은 상태였고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부께서 무섭게 호통을 치셨다는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곧 예식이 시작되고 친정아버지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너무 놀라 순간 발을 헛디딜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 손님이 많을 거라고 하던 예식장은 자리가 부족하기는커녕 드문드문 빈자리가 보일 정도였어요. 나중에 따로 들었는데 시모가 그렇게 대인관계가 좋은 분은 아니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식장 좁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셨던 거였습니다. 시모는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전화를 돌리셨는데 다들 축의금만 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진짜 와주신 분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시모가 결혼식 내내 왜 굳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지 알겠더군요. 남편과 전 예식장을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다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 팀 모두가 매달려 일을 한다고 집에 늘 늦게 들어갔죠. 겨우 하나 마무리하고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방이모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완전 지친 상태였지만 부탁이라고까지 하시는데 거절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가게로 갔습니다. 시모는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니 저더러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치껏 주방 직원들의 움직임에 맞춰 설거지며 전처리 등을 도왔답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어요. 주방에서 가장 오래 일하셨다는 이모 한 분이
고생했다고 시원한 커피를 주시더군요. 며느님, 갑자기 오셔서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진짜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모님 한 분이 그만두셨다면서요? 갑자기 그만두긴 무슨. 그만둔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더니만 오늘 같은 사단을 만들었지 뭐. 하여튼 평소에 직원들 그렇게 험하게 다루니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직원도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원이었는데. 주방 이모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자신도 곧 그만둘 생각이지만 여기 주방만큼 사람이 자주 바뀌는 곳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의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방 이모님은 그런 제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자꾸 여기 오고 그러지 마요. 다음에 또 부르면 바쁘다고 해. 내가 사장님이랑 3년 정도 일해봤는데 며느님 이렇게 와서 도와주면 사람과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며느님 일 시킬 생각만 할 사람이야. 며느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인건비도 안 들고 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주방 이모님은 시모가 악질 사장 중에서도 최고라고 다음엔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설마 또 부르실까, 분명 사람 구한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죠. 그 다음 주도 또 다음 주도 시모는 주말마다 절 찾으셨어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사람이 잘 안 구해진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셨죠. 안 간다고 하면 정말로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만이 계속 반복이 되자 저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격 또한 정말로 괴팍했습니다. 시모는 손님이 많을 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이러더니만 손님이 없을 땐 에어컨을 켜둔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정말이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러는데 평소에 알바생이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시니 직원들이 며칠 몇 달을 못 버티겠죠. 정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나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못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는 주말에 가게 나가는 거 안 하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안 온다니. 그럼 난 장사 어떻게 하라고? 사람 구한다고 하셨으면서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소식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평일에 회사 일로 바빠서 쉴 틈도 없는데 주말 내내 가게에 있으려니까 집안일도 못하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서요.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고작 그 일 좀 했다고 몸이 아파? 너 어디 몸에 하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앞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 시모는 막말을 던지셨어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하면 너 결혼은 뭐하러 했니? 그냥 혼자 살지. 일주일에 겨우 이틀 나와서 도와주면서 온갖 힘든 척은 다 하고. 내가 너 고생한다고 별말도 안 했잖아. 너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어머님, 브레이크 타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에요. 잠깐 밥 먹고 커피 한잔 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절 부르지 마셨어야죠.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꾸야? 당장 와. 아이, 식당 바쁘니까. 시모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죠. 당연히 제 대답에 화가 난 시모는 시부모 알기를 뭐로 알게 이러냐며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받아치려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죠. 이 사람 며칠 동안 프로젝트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서 도와드렸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러세요, 엄마? 제발 며느리 좀 쉬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네? 남편의 등장에 당황하신 시모가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남편은 더 이상은 갈 수 없으니 빨리 사람을 알아보시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곧 아주 장문의 문자로 어떻게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모른 척을 했답니다. 그렇게 시모와 서먹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시누이가 일찍 결혼을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부탁이 있다며 제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큰아이가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무슨 포스터 학습 발표라고 하는데 말은 부탁이었지만 실상은 강요였습니다. 언닌 광고회사 다니니까 이런 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가능하죠? 내일 오후 6시까지 해서 우리 집으로 좀 와줘요. 와서 발표하는 것도 좀 봐주면 되겠네. 아가씨, 수행평가는 스스로 해야죠. 제가 조언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만들어드리는 건 좀 곤란해요. 아니 언니, 곤란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요? 시누인 자신의 말을 무시하냐며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아니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수행평가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시누이가 스스로 해도 될 일이잖아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아가며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짜 고작 구멍가게만 광고회사나 다니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입씨름 하는 사이에 끝내도 벌써 끝냈겠네. 아가씨의 선을 넘는 발언에 제 머릿속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가씨, 저한테 뭐 맡겨두셨어요? 그렇게 수행평가가 절실하면 학원을 보내시던가요? 그리고 아가씨는 저 같은 구멍가게라도 다니고 있나 봐요? 내가 알기로 몇 년째 백수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저의 심장을 콕 찌르는 한마디에 시누인 답답해 미치겠다는 목소리로 성하였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저와 시누이의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아가씨, 전 회사 외의 일은 안 받거든요. 정 저한테 시키고 싶으시면 견적서 뽑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시누인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제가 영 바쁘시면 견적서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결국 필요 없다고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끊었죠. 네, 솔직히 조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부탁을 하는 건지 명령을 하는 건지 그 본때 없는 말투와 평소에도 시누이가 꼬투리 잡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냥 또 내가 도와주면 호구 잡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했던 거였습니다. 내심 속은 시원했는데 얼마 안 있어 어떻게 시누이에게 말대꾸를 하느냐고 득달같이 걸려온 시모 전화를 받고 나니 다시 기분이 확 가라앉고 말았어요. 모녀가 아주 쌍으로 시비를 거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틀린 말 한 거 없으며 그렇게 애들 키우는 게 과연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대꾸했죠. 이 일 때문에 시모와의 사이는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면서 저희 부부에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기다리던 첫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남편과 전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찾아왔다며 무척이나 기뻐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양가 어른들께도 이 소식을 전했죠. 친정 아버지께선 첫 손주를 보게 생겼다고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제 몸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하셨죠. 시부모님도 축하한다고 하셨고요. 저만 보면 냉랭하게 구셨던 시모마저도 기뻐하셨답니다. 점점 제 배가 불러오자 시모는 배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분명 아들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병원에서 딸이라고 하자 시모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얼굴을 하셨어요. 뭐 딸이라고? 아들을 낳아야지. 딸이 뭐니 딸이. 어머님,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상관이 있어. 다른 며느리들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떡하니 잘도 낳더니만 아휴 첫애부터 딸이라니 영 마음에 안 든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기분이 상한 전 시모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담이라며 애들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웃자고 한 말에 넌 뭘 그렇게 기를 쓰고 달려들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하겠니? 나중엔 이 시애미 병 들고 늙으면 잡아먹겠다 너.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 누가 그런 말을 웃자고 해요.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어머님 아들 거리지 말아주세요. 저흰 우리 딸이 그런 말 듣는 거 싫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말하자 시몬 알겠다며 후다닥 그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가시면서 며느리 눈칫밥 먹는다고 서럽다고 하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입덧을 심하게 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역한 냄새가 올라와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딱 하나 부모님이 해주신 동치미는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평소 동치미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제가 그것만 먹는다는 소식에 부모님께선 매주 동치미를 만들어 오셨어요. 가끔은 국수를 말아 먹어도 좋다며 오실 때마다 동치미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셨죠. 친정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몇 배는 더 고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나올 정도예요. 물론 제 입덧을 걱정하시는 분이 부모님만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시부는 과일을 종종 보내주셨는데 그날도 막내 시누이 편으로 과일을 보내셨죠. 제가 좋아하는 딸기가 가득한 아이스 박스를 말입니다. 어머, 딸기를 이 계절에 어떻게 구하셨대요? 나야 모르죠. 근데 언니, 밥 없어요? 나 배고픈데? 집에 먹을 거 많잖아요, 임산부니까. 막내 시누인 배가 고프다며 주방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왜 이렇게 없냐고 짜증을 내더니 동치미 맛이라도 좀 보자며 한 국자 덜더라고요. 우와, 완전 맛있는데요? 언니, 이 동치미 어디서 났어요? 대박, 엄마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아, 제가 입덧한다고 친정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언니 또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되죠? 아가씨, 그걸 다 가져간다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 보고 있는데 제 시선에 느껴지지도 않는지 막내 시누이가 진짜 김치통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몸이 무거운 전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버님, 딸기 너무 감사해요.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재윤이가 너 딸기 찾는다기에 내가 지인한테 부탁했지. 앞으로 먹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말하거라. 감사해요, 아버님. 막내 아가씨가 저희 집 동치미 맛있다고 가져가셨는데 아버님도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동치미? 너 입덧 때문에 동치미밖에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걸 뭐하러 챙겨줘? 너 먹어야지. 아가씨가 너무 맛있다고 꼭 가져가야겠다고 하셔서요. 근데 있는 걸 그냥 다 가져가셔서 제가 세 통에 담아드리지도 못하고 쓰던 걸 그대로 보내드렸네요. 어쩌죠? 뭐? 그걸 다 가져와? 내가 이걸 그냥... 알았다. 제 말에 시부는 크고 작고 간에 왜 이렇게 사골 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곤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시부께서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어 바로 막내 신우에게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아마도 시부한테 된통 혼난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할까 하다가 그냥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기다리던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육아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첫 애이다 보니 저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 우왕좌왕하다가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가게 일은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절 도와주셨거든요. 친정 아버지 덕분에 잠이라도 겨우 잘 수 있었죠. 그렇게 육아로 힘들어하는데 시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너 육아휴직 냈다고 했지? 잘 됐구나. 나 지금 어딜 가봐야 하니까 당장 와서 가게 좀 봐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가요? 애기도 있는데. 왜 못 와? 직원들 쉬는 곳에 애 눕혀두고 일하면 되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와. 시모는 무조건 와서 가게를 보라고 절 몰아붙이시더군요. 제가 싫다고 하자 폭발한 시모는 전화기 터져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누구네 안 키워봤냐? 난 더 어린애도 없고 다니면서 이랬어. 시끄럽고 빨리 오라니까. 너랑 이렇게 말싸움하고 있을 시간 없어. 아니요. 그렇게 정 급하시면 막내 아가씨 부르시면 되겠네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폰을 꺼버렸어요.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시모의 막무가내가 또 시작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전 시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다 무시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아버지께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제 생각엔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시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더라고요. 김치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가 했죠. 친정아버지께서 저와 시모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글쎄 김치 30포기를 시모 가게에 보내셨더라고요. 김치가 아주 맛있더구나. 손님들도 다들 좋아하시고 사돈 어른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맛있었다니 다행이네요. 부모님께 꼭 전해드릴게요. 그래. 근데 사돈 어른도 그렇지. 아니 누구 코에 붙이라고 고작 30포기만 보내신다니. 보내실 거면 한 100포기 정도 보내셔야지. 뭐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한식집 하는 사돈한테 보내면서 30포기가 뭐니, 30포기가. 이왕 보내실 생각이었으면 좀 더 보내라고 해라. 내가 홍보해 줄 테니까. 그리고 10포긴 따로 예쁘게 선물 포장 좀 해서 보내주고. 기니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애미야, 부탁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100포기 값은 지불하고 요청하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게요. 뭐 이거 사? 사돈끼리 무슨 돈을 받아? 고작 그 100포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난 옛날에 200포기, 300포기도 혼자 해보기도 했었어. 내가 앞으로 너 많이 이뻐해 줄 테니까 참말 말고 100포기 보내시라고 해라. 솔직히 말해서 니네 부모가 반찬 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니? 이렇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아무튼 내 말은 다 끝났으니까 준비하도록 해라. 끊는다.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곤 급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화를 낼 타이밍을 놓친 전 이번만큼은 시모께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때마침 오후에 은행 볼 일이 있던 전 바로 시모 가게로 달려갔죠. 단단히 따질 기세로 가게에 들어간 전 시모를 빠르게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이 안쪽 휴게실에 있다고 알려줘서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전화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래. 이번엔 꼭 해야지, 부녀 회장. 내가 저번에 미끄러지고 얼마나 손해봤는지 알아? 매달 들어오던 게 없으니까 하던 것도 못하고. 아유, 그래. 그 재활용 판 것도 그렇고 장터 관리비도 그렇고 적당히 챙기기 딱 좋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옆편 애들 눈치 못 챘지? 역시 자긴 이런 일에 딱이라니까. 내가 다시 부녀 회장 되기 전까지 잘 숨기고 있어. 내가 되면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아유, 걱정 마. 내가 이번엔 제대로 밑밥 깔아뒀어. 저는 시모 전화 내용을 듣곤 이거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시모가 부녀 회장에 너무 목숨 걸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다 꿍꿍이가 있었구나 싶었죠.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길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엄마, 혹시 김치 10포기 정도만 따로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좀 필요해서요. 그리고 저희 못 먹어서 버리는 김치는 어디다가 두셨어요? 아빤 갑자기 찾아와 묻는 절 이상하게 보시더니 군말 없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특별한 김치까지 말이죠. 저는 구석에서 김치통 하나하나 정성껏 담아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에게 보여줄 김치까지 완벽하게 말입니다.
땀까지 흘려가며 만든 김치를 들고 저는 시모를 찾아갔어요. 시모는 벌써 가져왔냐고 반색을 하며 절 반기셨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급하신 것 같아서 10포기만 우선 가져왔어요. 포장도 좀 신경 썼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김치 좀 드셔보세요. 아유, 사돈 김치 한 마을에 뭐 하겠어. 조음스럽게 손이 작아서 문제지 맛이 뭐가 문제겠니. 하긴 규모가 규모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넌 너희 부모님 덕 많이 보는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문드러질 지경이지만 성의를 봐서 넘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김치도 빨리 좀 가져오고, 알았지? 저는 혀끝까지 올라오는 분노를 겨우 참아가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평소였으면 대답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하셨을 시모는 기분이 좋은지 제 쪽으론 시선도 주지 않으시더군요. 하지만 시모는 모를 겁니다. 그 김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요. 저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역시나 예상한 듯 미친 듯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우리 집 초인종이 연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관 앞엔 야차 같은 모습을 한 시모가 서 계시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셨어요. 남편이 막지 않았다면 머리채가 잡혀 동네 한 바퀴는 거뜬하게 돌았을지도 모를 정도의 기세였죠. 너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이래? 너 김치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동네 사람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말로 좀 하시라고요. 저게 오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내 꼴 좀 봐라.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좀 보라고. 분노한 시모는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가서 하자고 발버둥치는 시모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뒤를 따라 들어갔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데? 저게 김치 좀 보내라고 했더니만 세상에 썩은 걸 보내서 오늘 내가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왜요? 어머니께서 공짜 김치 보내라고 하셔서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알아? 나 부녀회장 선거 나가려고 아파트에서 입김이새 아줌마들한테 선물로 보낸 거였단 말이다. 내가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어머, 그런 말씀을 하시지. 전 어머님이 공짜로 김치를 원하시길래 시중에 팔지 않은 공짜 김치 드렸는데요. 너무 죄송해요. 어떡하죠? 뭐 어쩌고 어째? 너 지금 터진 입이라고. 너 솔직히 말해. 나 약 올리려고 지금 복수한 거 맞지?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특별한 김치는 보통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김치통 위쪽엔 멀쩡한 김치를 놓았었고 그 아래엔 썩은 배추를 대충 양념에 버무린 김치를 넣었거든요. 시모야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대로 선물을 하셨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시모는 그 사람들이 전화가 불이 나게 와서 내 꼴이 말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방방 뛰셨어요. 남편은 입을 떡하고 벌리곤 저와 시모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러게 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반찬 가게가 작아서 사람 씀씀이도 작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반찬 가게는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세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그 말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시모는 제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난리셨어요. 얼마 후 어떻게 아셨는지 곧 시부까지 찾아오셨죠. 시부는 시모를 보자마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기에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난리냐고 화를 내셨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은 또 뭐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신고? 누가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부녀회에서 누가 고발을 했다던데 당신이 이전에 회장으로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사람들 찾아와서 김치로 난리치는 건 또 뭐고? 사색이 된 시모는 이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시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부께 솔직하게 모든 일을 고백했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일,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요. 에휴,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내가 그렇게 말려도 결국은 이 사단이 벌어지는구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탓이 아니야, 여보.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런 거라고. 그 주둥아리 안다도 지금 누구 탓을 해? 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면서 며느리 탓은 왜 해? 시부는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가서 결판을 내자며 시모를 잡아 끌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셨지만 시부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죠. 시모의 부녀의 사건은 생각보다 파장이 컸습니다. 전 이 부녀의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김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부녀회에서 시모를 경찰에 고발한 거였죠. 예전에 시모가 부녀회에 있을 때 아파트 관리소 여직원과 짜고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아파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뒷돈을 받아먹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또 부녀회장에 나와 헤쳐먹으려고 하니까 시모를 시기 질투하고 비리를 알고 있었던 아파트 주민이 모든 비리를 폭로했고 그래서 경찰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그 아파트엔 시모를 따르는 시모파, 경쟁을 하는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경쟁파에서 한때 시모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시모를 배신하고 이 모든 비리를 폭로한 거였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모가 그 비리를 폭로한 주민에게 무수히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가 아닌 자기 조수로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대는 기본에 무시라고 막말하며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한 그 아파트 주민이 복수를 하고자 경쟁자 쪽의 모든 진실을 밝혀버린 거였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해주지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결국 아파트에선 시모를 공금횡령으로 고발했고 그 관리소 여직원도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대던 시모도 증거가 나오자 꼼짝없이 털어놔야 했죠. 시모가 뒷돈 챙긴 금액은 무려 700만 원에 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는 물론이고 평소에 시모와 한통속이었던 신우들까지도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부끄럽게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나가면 다 수군수군. 이대로 난 못 산다.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미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시댁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절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니까 정말. 설마 엄마 처벌받거나 하는 건 아니죠? 엄마한테 범죄 기록 남으면 나 앞으로 결혼을 어떻게 해? 범죄자 딸이라고 결혼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무슨 엄마가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는데?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시부는 도저히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며 외곽지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첫째 시누인 시모와 인연을 끊을 태세로 이젠 막내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자긴 친정이고 뭐고 없다며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솔직히 시모 축소판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막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 시모만 졸졸 따라다니더니 아주 쉽게 배신을 해버리더군요. 본인들 살 길을 찾는 듯이 말입니다. 몇 달의 수사 끝에 시모는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신세는 지진 않았지만 뒷돈 받은 돈도 다 토해내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였죠. 모든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모는 모든 경제권을 시부께 내놔야 했고 운영하는 식당도 결국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속았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던 것 같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 여편네가 날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아이고, 내 신세 망쳤네. 다 잃었어. 모든 걸 잃었다고. 역시나 시모는 끝까지 본인 탓이 아닌 남 탓을 하더군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비리를 폭로한 그 여편네가 잘못이라며 남 탓을 하기 바쁘셨어요. 반성이란 건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땐 그렇게 입덧으로 힘들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먹덧이 터져서 다른 의미로 고생을 했답니다. 시부는 오히려 잘 먹어서 좋다며 종종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루는 슬쩍 시모 소식을 물었더니 씁쓸하게 웃으시며 사람 되려면 아직 한참은 남았다고 하셨죠. 얼마 뒤 시모도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는지 연락이 와선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임신했단 말에 일찍 전화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네. 근데 혼자 애 보면서 힘들지 않니? 내가 가서 좀 도와주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주 와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안 그러셔도 돼요. 그래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보단 친할머니가 봐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어머님.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시모 건강이나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일이 있은 후 잔병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시부에게 매일 잔소리를 듣고 계시고 믿었던 딸들에게조차 팽당하시고 남편마저도 시모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면서 나몰라라 하니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앙숙인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섭다는 것을요. 내가 너희 시부 때문에 못 살겠어. 어딜 나가질 못하게 해.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코앞에 있는 마트도 혼자 못 가게 해. 게다가 용돈 한 푼 주지도 않고 이러다 숨 쉬는 것도 다 허락받아야 될 정도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사니?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잠깐만 너희 집에 가 있으면 안 되겠니? 아휴, 딸이라는 것들은 지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나 이러다 진짜 말라 죽겠어. 설마요. 아버님이 어머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 난리가 있고 나서도 아버님이 그래도 가족이라고 품고 가시잖아요. 힘드실 텐데 어머님 생각해서 신경 써주시는 걸 가지고 아버님 속상하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버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만 하세요. 어머님 아시겠죠? 제 말에 시모는 자기만 빼고 다 한패라며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지만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부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니 참고 사시라고 말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전화 이후에도 몇 번에 더 전화가 왔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만 들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부께서 워낙에 정정하시다 보니 시모의 고생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시모를 사람 만들기 위해 시부의 참교육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알콩달콩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분을 보면 항상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땐 항상 함께 하시고 서로 존댓말도 쓰시고 지금도 함께 걸을 땐 손을 꼭 잡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제 남편과 추후에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나쁜 마음을 먹고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결국엔 다 자기 업보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지만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행동해야겠다 싶네요. 시청자님들도 가족분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올 겨울에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잘 키우며 대한민국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